자, 오늘도 이제 또 심층 인터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요, 대신증권 조승빈, 그러니까 자산배분 쪽의 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자료 제목을 보니까 자료가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한 과정. 좋은 기회가 오는 겁니까? 이 자료가 이제 11월 초에 이제 발간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 따라가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면 좀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국채라든지 뭐 회사채라든지 아니면 자산 배분이 어떻게 보면은 주요 자산들 역시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 또 처음 이렇게 오셨는데 나를 좀 잘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 왜요? 네, 정프로가 오늘 굉장히 날카로울 예정이거든요. 오늘 전반전에 너무 무건이 좀 길어져 갖고요. 후반전에 좀 제가 말이 많을 예정입니다. 네네. 아니, 표정이 굳으셨어요, 우리 팀장님. 긴장하고.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뭐 일단 저 2023년에 자산 배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오늘 주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혹은 뭐 내년 넘어가는 이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알아야 그 자산 배분 어떻게 할 건가 전략을 좀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주식 같은 위험 자산 가격은 이제 하락 압력이 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금리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메인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좀 상승 추세는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국면이 거의 이제 막바지 국면으로 이제 들어섰다라는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금리 고점은 뭐 내년 1, 4분기 아니면 연말 이쯤에서 충분히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 과정에서는 이제 경기 둔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지금 좀 조금 이제 관망을 하고 있다가 금리 고점이라는 거는 뭐 미국 10년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내년 1분기쯤 고점을 보고 계시는군요. 사실 어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사실 올해 고점이 전체적인 고점이 아닐까라는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점점 이제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이제 금리가 이제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아직까지는 기준금리 인상 여력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조금 더 기준금리가 미국제 10년물 금리를 밀고 올라가는 그 과정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은 뭐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5bp 아니면 뭐 100bp 올라갑니까? 100bp 정도? 100bp까지는 보고 계시고요. 추가 여기에서. 기준금리 기준. 그래서 금리는 뭐 이제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이제 보시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경기는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보고 계시는지? 사실 경기는 저희가 아직까지 좀 둔화되는 국면이고 그다음에 둔화되는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자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제가 주요하게 보는 지표가 이제 사실 글로벌 제조업 경기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파란색 선, 왼쪽 그래프 파란색 선인데 OECD 제조업 신뢰지수고요. 아직까지 좀 빠지고 있는데 과거 저점이랑 비교해 보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빠질 여력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을 저희가 보고 있는 이유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생산하고 재고하고 놓고 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생산은 빠지고 있고 재고는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형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이 좋아지려면 뭔가 이제 물량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붙는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물량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임금이 올라가고 있지만 물가가 워낙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비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소비 자체는 이제 명목 기준에 어떤 금액 기준의 소비가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이제 물가를 고려하고 가격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물량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재고는 늘어나고 있고 이제 생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연말에는 좀 강한 재고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재고 조정 흐름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제 신규 주문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쪽에서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확실히 제조업 경기 회복 신호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기 회복 측면에서 또 하나 좀 보여드릴 만한 그림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 그 OECD에서 이제 제조업 신뢰 지수를 여러 개 국가들마다 다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다양한 국가들 제공해 주는데 그 국가 안에서 제조업 신뢰 지수가 이제 개선되는 국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나타내는 게 이제 제조업 신뢰 지수 확산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조업 신뢰 지수하고 이제 변곡점을 비교해 놓고 보면 이 확산 비율이 좀 더 이제 먼저 이제 변곡점이 형성이 됩니다. 먼저 이제 개선되는 국가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계속 좀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당분간 좀 빠질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ECD 제조업 신뢰 지수의 확산 비율 반등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을 풀면은 제조업 쪽의 경기가 좀 나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재고가 좀 줄어들고 이제 신규 주문이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확실히 경기가 좀 저점을 찍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냥 소비 쪽에서 재고 조정 생각하면 세일을 많이 해가지고 물량을 막 털어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이런 전체적인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재고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산업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이 새로 이게 주문을 하지 않고 이게 물량이 다 빠질 때까지 계속 이제 이어가가는 그다음에 또 이제 팔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산을 또 줄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고를 줄인 그 재고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가격을 낮춘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물가가 많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들어간 비용들은 좀 많은데 결국 내보낼 때는 낮은 가격에 좀 내보내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마진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과정을 좀 이제 지나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조금 좀 위험에 대비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위험에 대비하는 전략? 네. 위험은 우리가 20년 전부터 계속 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대비해도 안 돼. 대비는 안 돼. 대비해도 결론적으로 개인들은. 근데 이제 제가 여기 항상 출연하신 분들께 뭐 종종 말씀드리기도 합니다만 이제 뭐 예를 들면 경기에 대한 진단 그다음에 이제 전망 이제 뭐 반반 이렇게 이제 준비해 오시잖아요. 근데 앞에 얘기를 쭉 하시다가 뒤에 얘기를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결론을 못 내리고. 그렇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그 진단 부분은 사실 꽤 많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연구원님은 이제 이 또 연구하신 게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또 애널리스트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비슷한 경기 전망들이 사실 많아요. 예를 들면 내년 1분기, 2분기까지가 하여튼 뭐 경기 저점이다라든지 뭐 리세션이 좀 뭐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 참 많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 만약에 거기에서 차라리 다른 전망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차라리 그거에 좀 더 집중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혹은 만약에 그 의견과 거의 유사하다면 대책 쪽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조심스럽게 제 의견 한번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사실 저희도 내년 1, 4분기쯤에 경기 저점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그때쯤 마무리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시장금리 상승 흐름도 이제 그때 고점 찍고 좀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감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라는 게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말까지만 해도 거의 한 1년 반 정도 이어진 거고 이제 내년 1, 4분기면은 거의 한 20개월 가까이 되는 건데 그 경기 사이클 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경기 둔화 국면이 상당 부분 이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저점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저점이죠? 네. 1분기. 네. 주식 저점은 아니고. 주가 저점은 언제예요? 언제로 보고 계세요? 월을 딱 찍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저희는 이제 분기로 하겠습니다. 분기로 하면은 저희는 1, 4분기가 이제 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저점과 주가 저점. 왜냐하면 주가 자체도 경기를 이제 선행해서 움직일 건데 저희는 뭐 경기가 이제 1, 4분기 바로
라기보다는 1, 4분기에서 2, 4분기 그 사이쯤 될 텐데 네. 그렇다면 주가는 확실히 1, 4분기에 저점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지금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지수는 그러면 내년의 경기 침체를 반영을 아직 좀 덜 한 겁니까? 아직 더 반영을 덜 한 거죠. 덜 했어요. 지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은 지금 현재 수준은 이제 반등을 그럼 했기 직전 때문에 저점은 그 정도 수준일까요? 그러면 직전 저점은 거의 이제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냥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한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지난 저점이 대략 12개월 선의 PER로는 한 8.5배 정도 나왔습니다. 네네. 그 전 저점이랑 비교해 보면은 대략 아마 코로나 때도 한 7배 후반 뭐 이때쯤에 저점이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더라도 뭐 빠질 여력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우려하는 얘기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또 놓고 보면은 지금 워낙에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기업 실적 전망치는 좀 내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제 11.6배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네네. 근데 코로나19 이전이랑 비교해 놓고 보면 대체로 고점이 11.5배, 뭐 12배 사이에서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없고 지금 상황은 좀 그런 경기가 좀 더 둔화되는 국면을 좀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럼 12월 랠리를 만약에라도 펼치게 된다면 다음 1분기 때 여기서 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12월 연말 랠리를 좀 즐겨야겠네요. 네, 저희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이제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퇴직이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발적 퇴직이 미국에서 이게 하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기업에서 임금을 더 올리지 못하는 걸로 아마 작용할 것 같다.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그 코로나19 이후에 네. 그 고용난이 이제 펼쳐지면서 사실 굉장히 이제 사람 구하기 어려웠죠. 네, 사람 구하기 어려우면서 굉장히 좀 구인 건수가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었고 고용 환경이 두 개 막 있었으니까요. 고용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예, 준비한 자료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네. 근데 그 왼쪽에 이제 회색 막대 그래프 보시면 구인 건수가 이제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보시면 자발적 퇴직률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워낙에 이제 그 일자리가 이제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좀 더 좋은 환경을 펼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직장 아니면 좀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직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자발적 퇴직률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게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임금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말씀하신 앞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높은 임금을 주면서 이제 데려오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정말 좋았던 그 고용 환경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구인 건수도 지금 이제 전년 대비 이제 감소세로 이제 전환된 상태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자발적 퇴직률 좀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오른쪽 그 같이 보여드렸던 그래프 보시면 임금 상승률도 이제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환경, 이제 물가가 좀 빠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물가는 이 경로대로 쭉 빠지고 임금 상승률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좀 이제 소비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되게 나이스한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또 임금 상승률까지 좀 같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는 아직까지는 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소비 심리가 또 빠르게 회복되기는 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자산 배분을 하고 투자를 하는가가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일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먼저 지금 일단 뭐 하여튼 여러분 지금 뭐 보니까 금리는 하여튼 1분기쯤은 고점 찍고 내려갈 것 같고 고용 상태도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조금 그래도 좀 나아지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했다는 건 이제 너무 좋은 높은 고용률 이후에 대한 걱정이 조금 이제 사라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도 조금 이제 하락세를 이제 띠는 것 같고 이런 정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네. 아니면 어떤 자산에 투자했던 걸 좀 빼는 게 좋은 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먼저 이제 저희가 관심을 놓고 보고 있는 거는 네. 일단 국채를 생각을 채권 하고 쪽. 있습니다. 네. 채권 쪽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올해 굉장히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분야잖아요.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근데 국채도 있고 이제 회사채도 있는데 일단 국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국채 관련해서 ETF도 이제 많이 맞아요. 그 출시가 돼가지고요. 네. 쉽게 접근하시기엔 굉장히 쉬운데 다만 이제 그게 유동성은 조금 낮기 때문에 주문하실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신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국채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좀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경기 둔화 이런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한 자료 이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결국에는 국채를 투자할 때 일단 지금은 국채 금리 수준 자체도 일단 과거 대비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10년물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한 3.6%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뭐 지난번에 이제 4%도 이제 돌파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금리 자체도 좀 매력도가 높아졌는데 이런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채권을 투자해서 이제 자본이득까지 얻기 위해서는 네. 좀 금리가 좀 내려오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금리 고점 시점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채권 투자 측면에서는 타이밍 측면에서는 중요해질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국채 금리가 언제 고점을 형성했느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국면에서 언제 고점을 형성했느냐를 놓고 보면 결국엔 기준금리 인상 마무리를 앞두고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내려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 4분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실 지금 연준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린 상태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을 저희 그 투자자들이 높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제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은 사실상 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그 범위 안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연준이 기준금리를 5% 정도 수준까지 올릴 것이다. 네. 그리고 일단은 12월부터는 50bp 올리는 걸로 좀 이제 그동안 75bp에서 좀 속도는 낮출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를 어쨌든 올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채금리 올라가겠지만 저희가 이제 국채금리 상승폭이 제한될 가능성을 보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부분들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준금리 목표 기준금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할 수 있을 텐데 네. 일단은 연방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대략 한 5% 정도를 잡아놓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리즈너블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연준이 과거에 언제 기준금리 인상을 멈췄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2000년 이후에 있었던 두 차례 있었던 기준금리 인상 국면을 비교해놓고 보면 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했었던 시기는 기준금리가 그 CPI 상승률을 상회한 이후에 그리고 CPI 상승률이 뚜렷하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CPI는 좀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기준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언제 넘어서느냐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 현재 뭐 컨센서스 기준을 놓고 보면은 대략 내년 5월쯤이면 그 물가 상승률이 4%대를 보게 됩니다. 한 4.9% 정도를 보게 되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내년 3월 FOMC 정도에 5% 정도 수준까지 올리는 걸로 네. 지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히 이제 그렇게 이제 역전이 되는 과정에서는 기준금리가 그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 더 이제 점차 이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범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연방금리 선물 시장에서 반영하는 금리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 역시도 고점 그 유사한 궤적을 형성하기 때문에 고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금리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충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5% 어간에서 대충 고점일 것 같고 네. 그 밑으로 서서히 떨어지거나 뭐 유지되더라도 뭐 5% 이상 더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다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충 5%쯤에 다들 살 거 아닙니까? 그럼 혹시 주식처럼 막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결국엔 금리가 빠지는 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 지난 뭐 미국채 10년물이 한 4.3% 정도의 고점을 찍고 지금 한 3.6까지 내려왔으니까 사실상 채권 가격은 굉장히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기준금리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혹시? 예를 들어 10년 기준금리라고 치면 그 10년물 고점을 저희가 보고 있는 수준은 대략 네. 한 4.5%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이유는 이제 과거에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국면을 쭉 놓고 보면은 막바지 국면에서 결국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단기금리가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네. 10년물하고 이제 3개월물하고 일시적으로는 네. 이제 그 격차를 놓고 보면은 역전폭을 이제 비교해 놓고 보면 대략 한 50bp 정도 역전이 되는 평균적으로는 50bp 정도 역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물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5% 정도로 올리면 3개월물 국채금리는 5%까지는 올라갈 거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과거에 그 10년물하고 3개월물하고 역전폭이 대략 50bp 정도 났으니까 미국채 10년 금리의 고점은 대략 한 4.5%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지난 고점이 대략 한 4.3%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4% 넘어가면서 뭐 4.2, 4.3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투자 구간이 될 수 있는. 대충 그 정도 수준이면 투자하는 게 꽤 괜찮은 상황인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채권은 그렇게 그러면 가겠습니다. 네. 채권, 국채 들어가시겠습니까? 저요? 네, 올 섹터인데 채권 쪽은 없으시잖아요. 채권 한번 제가 4.3, 4.3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타이밍을 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괜찮은 아니 건가요? 4.3, 아 이건 타이밍이 아니라 그 기준. 그렇죠 위치 보고 들어가는 건 이건 괜찮죠. 그래서 사실 그 채권이 그 어떻게 보면 금리가 딱 나와 있고 하니까 네. 이제 이거 쉬워 하면은 보이죠. 뭐 3% 먹을 것 같고 아니면 4% 먹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그 가격도 변하기 때문에 그쵸. 가격 변동폭도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만기가 긴 상품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좀 그 변동성도 가격 변동폭이 심하죠.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 대략 뭐 10년물 금리, 네.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금리의 변동폭하고 그 채권의 가격 변동폭하고 비교해놓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듀레이션이라는 네. 데이터인데 이게 이제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면 그 본전을 회수하느냐라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금리 변동폭에 그걸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금리가 1%포인트 움직이면 듀레이션만큼 이제 움직인다. 채권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년물 국채가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대략 네. 한 8.3, 8.5 정도 나오거든요. 듀레이션이. 그러니까 금리가 1%포인트 내려가게 되면 네. 대략 한 8% 정도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자만 네. 빼고요. 그걸 얻으실 수 있는 거고요. 3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더. 듀레이션이 한 18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포인트만 빠져도 거의 한 20% 가까운 그런 수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채권도 굉장히 어떤 그렇게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네. 상품이 채권도 곱하기 2나 곱하기 3이 있습니까? 레버리지 상품이 있죠. 있죠? 네. 아 요새 그래서 30년물 투자 되게 많이 하신대요. 네, 많이 하시고. 30년물. 괜찮은 겁니까? 지금 시기에 30년물? 저희가 이제 지금 현 시점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뭐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정도 만약에 금리가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네. 굉장히 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1분기면은 거의 그러면 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또 시장에는 조금 더 빨리 반영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12월, 1월 이쯤에는 우리가 30년물 이제 위험하겠죠? 금리의 방향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좀 지금보다는 좀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네. 이제 좀 담아가시는 그런 전략도. 네. 어디 직접 살까요? 아니면 ETF로 갈까요? 사실 직접 사시기는 굉장히 좀 번거로우실 것 같고요. 왜요? 규모도 크죠. 그게 그냥 개인 투자자가 국채를 이렇게 매입하기가 네. 좀 이렇게 최소 단가가 얼마죠? 100억 아닙니까? 저도 이제 그 채권 영업자를 담당 정확하게 애널리스트 분 모르기 아니시기 때문에. 때문에 근데 ETF는 그냥 주식하시는 것처럼 매매하시면 네. 되니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볍게 사시려고 그랬잖아요. 아니 100억. 100억씩인데 100억. 한 개 두 개 그러거든요. 한 개면 100억, 두 개면 200억. 100억 정도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아, 이건 한 3-4개 이렇게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네.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ETF로 한번 좀 가보기로 하고요. 맞습니다. 채권 그다음에 네. 자산 어떤 자산에 또 배분을 할까요? 사실 두 번째는 또 채권인데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아 국채 따로 회사채 따로. 네, 좀 요새 타이밍이 회사채 조금 좋죠. 있을 것 같고요. 아 국채랑 좀 네. 달라요 회사채는 타이밍이. 네.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 경기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기업 실적 하향 조정이 좀 본격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근데 네. 그 기업 실적 하향 조정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항상 좀 나타났던 현상이
국채 대비 회사채 금리의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제조업 경기 둔화 흐름을 보고 있는 상태고 그 과정에서 기업 실적 역시도 하향 조정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회사채 스프레드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채 금리 자체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가셔야 되는 그 시점까지는 그래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좀 국채금리를 밀어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국채금리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회사채 스프레드 확대되는 거까지 더해지면 회사채 금리는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엔 채권에서 좀 자본 손실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내년 1, 4분기 정도에는 확실히 그 스프레드 확대나 금리 상승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확실히 매력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준비한 자료 왼쪽 그래프 보시면 지금 대략 한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 금리가 5% 중후반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것 역시도 사실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는데 국채금리 올라가는 폭 그리고 회사채 스프레드 확대되는 그 폭을 더하면 7% 중반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7% 중반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연간 단위로 그 인컴 자체가 7%대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인컴을 노리시는 분들 이런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저기 지금 7%라는 거예요, 그 수익률이? 그러면 네, 이자율이. 그러면 저거 역시도 예를 들면 그 듀레이션 아까처럼 이렇게 곱해돼야 아니면 저거는 그렇게 계산하진 않습니까? 회사채도 이제 듀레이션이 있는데 네. 저거는 이제 듀레이션 지금 파악을 제가 안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딱 기업들마다 다 다르죠. 네. 아니 왜냐면 네. 7%라고 치면 예금 요즘 6% 7%짜리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굳이 채권을 7%짜리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게, 사실 네. 그 예금 같은 경우는 연단위잖아요. 네. 그거를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그 금리를 주지는 않을 텐데 회사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품들 네. 아니면 ETF들 이런 것들을 들어가게 되면 그 매력적인 가격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 배당 수익 이런 것들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고 시장금리의 고점이 형성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회사채 금리도 같이 내려올 거고 그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역시도 회사채 스프레드가 이제 줄어들면서 역시 또 회사채 금리가 내려가니까 자본 이득까지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채 같은 경우는 근데 거래하는 그러니까 전체 ETF가 아니고 예를 들어 회사채라고 치면 거래의 과정 중에 사실 손실이 나기가 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틱이 예를 들면 우리 주식이 이제 뭐 5원, 10원, 뭐 50원 이렇게 다 호가가 다 촘촘하게 다 있으니까 거래하는데 뭐 손해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아니 물론 이제 저야 손해 많이 봤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틱 하나 같은 게 뭐 되게 그 차이가 많이 나나요? 차이가 많이 나기 뭔가 때문에 RP의 역할을 하는 그런 예, 게 전혀 없나 봐요. 현재 가격이 예를 들어 뭐 5만 원이라고 그냥 심플하게 얘기했는데 5만 원에서 이제 팔려고 봤더니 그 5만 원에 사는 사람이 있고 4만 2천 원에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4만 2천 원에 팔든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채권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정프로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유동성이 사실 채권 관련 상품들은 네. 주식처럼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그 호가 차이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 ETF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네네네. 요즘에 하도 채권에 관심 많아서 그런지 지난달 아마 29일인가였을 거예요. 제가 또 ETF 좋아하다 보니까 소식들 전해 듣는데 삼성전자,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이렇게 단일 종목 하나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10개 종목은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머지를 이제 국고채 관련한 채권으로 이렇게 쪼개서 투자가 돼서 70대 3의 비율로 주식 하나. 그러니까 내가 뭐 삼성전자 투자하고 싶다면 삼성전자와 채권 투자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ETF들이 나왔어요. 4가지가. 여러분들도 단일 종목 ETF 하면 관련된 기사 찾아보실 수 있는데 요 내용 보시면서 나는 애플도 투자하고 싶은데 채권 잘 모르겠는데 투자는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디 협찬 받은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요. 네. 협찬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ETF 네. 자, 테슬라도 있습니다. 회사채 네. 두 개 일단 설명해 주셨고요. 네. 지금 어쨌든 채권 쪽에 채권 쪽으로 뭔가 투자를 좀 비중을 늘리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요? 마지막으로는 주식인데 주식 쪽은 어떻게 자산 배분해야 될까요? 사실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 경기가 좀 더 이제 안 좋아지는
국면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하다 11월 보니까 초 기준으로 네, 그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때는 확실히 그때는 들어가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지표가 뭐냐라는 걸 놓고 보면은 네. 결국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갈 때 이때는 특히 이제 실업률이 좀 빠르게 올라갈 때는 시장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 커지면서 좀 급락을 하겠지만 그때는 확실히 저점을 찾는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자료는 이렇게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렇게 이제 실업률이랑 주가 지수랑 그려놓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 전망 역시도 약간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게 되면 좀 급격하게 좀 하향 조정이 나오면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확실히 주식시장이 좀 저점을 찍고 좀 이제 올라가는 그 저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국면에서는 주식시장 저점 탐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좀 단기간에 좀 안 나올 가능성, 경기가 좀 턴하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저점 찍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제조업 경기 회복 신호를 보시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경기 회복, 그 경기 저점이 확인되는 그런 시점, 이런 그 침체가 오지 않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경기 저점 통과 이런 부분들은 그런 상황에서는 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좀 경기 이런 충격이 오는 과정에서는 그때는 또 이제 저점을 찾으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자산 배분 쪽으로 이제 얘기해 주시니까 뭐 주식 안에서 뭐 구체적으로 막 어떤 업종 이런 얘기는 이제 거의 안 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분야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는 전혀 연구 대상이 아닙니까? 저도 이제 듣는 게 좀 있고 저희도 분석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뭐 한국 주식을 하느냐, 뭐 미국 주식을 하느냐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고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다음 경기 회복 국면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흐름에 있어서는 확실히 한국 주식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중심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주식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우선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원화 강세가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매력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또 경기 둔화 흐름을 반영해서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는 좀 더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 과정에서 항상 나타나는 흐름이 달러의 약세 전환 그런 과정이 나타날 거고요. 그 과정에서는 확실히 원화는 강세 뛰면서 이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구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도 굉장히 좀 들어올 가능성 이런 부분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이 나갔던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적이 그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또 한국 시장이 좀 좋을 수 있는 게 결국엔 내년도에 뭐 2, 4분기냐 아니면 하반기에 오냐 뭐 논란이 많지만 반도체 경기의 저점에 대한 얘기는 내년에는 뭐 시점이 진짜로 오긴 하는 거죠. 긴지 뒤인지 판단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반도체가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좀 더 이런 부분들도 더해져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 혹시 그 달러 숏 쳐도 괜찮습니까? 지금이 달러가 지금은 일단 달러를 1,300원 깨져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갖고 가요? 지금은 보시나요? 지금은 좀 이제 달러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경기 둔화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뭐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놓고 보면은 지금 조금 달러 강세점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달러가 잠깐 꺾였지만 다시 재차 상승을 보시는군요. 얼마? 아니 뭐 얼마까지야 뭐. 이게 그러니까 달러가 다시 올라갔다 다시 꺾이는 시점은 역시 그 금리랑 연관이 돼 있습니까? 그거에는 다 그 1,4분기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 시점에서는 확실히 좀 그 달러 숏 이것도 좀 가능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지인이 자꾸 나는 그냥 주식을 다 모든 걸 포기하겠다. 나 12월 내로 모든 계좌 다 정리하겠다. 근데 제가 뭘 믿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1년만 딱 참아봐라. 너의 계좌가 괜찮아질 수. 너 이거 급한 돈이냐? 돈도 많으면서. 뭘 믿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너무 저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주식이? 네. 많이 빠졌잖아요. 마이너스 뭐 70, 80 뭐 이런데.
내년 아니에요? 1, 4분기나 2, 4분기 욕 많이 먹으실 것 같은데. 한 대 맞고 뭐 조금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래서 다 만약에 얻어먹죠, 연말까지 뭐. 버티면 괜찮은데 네. 욕 엄청 먹고 그냥 그때 다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낮은 시점에. 근데 이제 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계속 1분기까지는 정말 위기가 많겠지만 2, 3, 4가 또 이렇게 저점 딛고 턴 이 얘기를 정말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또 시장이 다 모두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할 때 아닌 경우도 있긴 하죠. 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생긴다거나 언론들이 좀 이렇게 과열이 될 때 네. 반대로 가져가는 자 뭐 이런 속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채권은 어디 미국 채권이에요? 한국 채권이에요? 채권도 우리나라? 아니면 채권은 미국? 채권 우리나라가 사실 그 매력도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은 저희가 좀 달러 강세 쪽을 조금 보고 있으니까 연말에 내년 초까지는 일단은 지금 당장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미국 국채 쪽에 좀 들어가셨다가 네. 내년 초에 바꾸시는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한 몇 개월 정도 만약에 생각하고 있으면 미국 국채로 가고 네. 그 다음에 내년 한 1분기 정도쯤 해서 다시 한국 쪽으로 바꾸는. 네. 그럼 이제 달러 그렇죠. 그때 달러를 갖고 있을 테니까 그거를 좀 바꿔갖고 이렇게. 네. 예. 아유 복잡하다 이 자산별. 이게 자산 배분하기 어려우면은 네. 그냥 ETF 이런 아니 거 싫어 나는 싫어. 나는 내가 직접 다 할 거야. 아니 그 우리 선생님은 저 자산 배분 좀 하세요? 저요? 네. 저는 부채가 많아가지고 갑자기 또 슬퍼지네요. 부채 관리하기도 바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집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산을 요즘 모두 부동산으로 가지고 계시네요. 고정은이에요? 고정이죠. 5년 다행이네. 고정입니다. 5년 고정? 그럼 됐네. 그럼 언제부터 5년이 중요하잖아요. 작년부터요. 아유 잘하셨네. 변동될 때 네. 이미 우리 시장 다 금리 꺾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작년보다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집값이. 그럼요. 약간 좀 높게 가- 사셨어요. 예. 아내분과 다툼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요. 그렇진 그러기를 않습니다. 바라십니까?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또 조금 더 빠진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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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툼이 있으세요? 혹시 집 때문에 요즘? 저요? 네. 저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왜요? 왜냐하면 서로 하나씩 큰 실수들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네, 서로 아주 큰. 그러니까 서로 양쪽이 핵무기 하나씩 갖고 있으면 전쟁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쪽도 큰 거 하나, 너무 저도 뭐 큰 슬프네요. 거 하나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인간은 다 인간이니까 실수를 또 하잖아요. 서로 보듬어가면서 아낌없이. 네. 자 그러면 살아가는 거죠. 이제 채권, 그러니까 국채, 그다음에 회사채, 이제 그다음에 주식. 우리나라냐 미국이냐 이런 얘기까지 다 주셨고요. 요런 거를 지금 이제 그린 그림대로 가면 상관없는데 그럼 이제 딱딱 맞아떨어서 너무나 핵피한 일일 수 있으나 이제 그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대로 가지 않을 때 뭔가 생기는 그 시그널들은 뭘 우리가 체크하면 이거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가지 않는다 혹은 뭐 그대로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요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뭐 지표라든지 어떤 것들 잘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뭐 실업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실업률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뭐 그게 거기에 이제 달려 있는 지표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실업률은 이제 3회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3의 법칙이요? 그러니까 3%? 이제 3% 아니고 이제 그 실업률 3개월 평균 실업률이 네. 전 저점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0.3%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네.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년 이후에 나타났었던 경기 침체 국면에서 네. 그게 좀 맞았는데 지금 3회 법칙이 들어가려면 실업률 4.2까지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4.2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네. 조금 이제 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면으로 보시고 그때는 좀 이제 저점을 좀 탐색하시는 실업률 그런- 4.2%. 네. 그게 이제 만약에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이렇게 발표가 되면 네. 그때 보다 뭐야 실업률 4.2%? 이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가라는 거죠.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는 이제 시작이구나. 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건 아니야 하기 전에 이미 언론에서 다 얘기할 거예요. 과연 그럴까? 우리 언론들이 그렇게 스마트할까? 4점이 나왔다. 침체 간다. 마이다 아니다 이러면서 뭐 나오지 아니야, 않을까? 사실 그 처음에 이제 4.2 정도 나오면 네. 아마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게 네. 지금은 좀 방향? 안 좋은 지표들에 조금 더 이제 그쵸.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연준이 정책을 조금 더 이제 완화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신호라고도 해석을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초반에 좀 그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주식시장이 그런 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조금 그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신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bad is good이라고 그래서 나쁜 걸 오히려 다 좋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죠. 요런 지표 같은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지표군요. 실업률 같은 거. 실업률이 급등하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있습니까? 네.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지표는 미국 주택 경기인데요. 주택 경기.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과연 더 안 좋아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제 주택 가격의 이제 실제적인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준비한 자료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인데 그 회색 막대 그래프가 그 전미 주택 가격 지수의 전월비 데이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고 3개월 연속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던 과거 흐름을 놓고 보면 그때가 2006년이거든요. 2006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전미주택가격 지수가 마이너스를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그 모기지 채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 비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06년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췄거든요. 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관련 채권 채무 불이행 비율은 계속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금융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한 상황이고 네. 주택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거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지금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과거에는 좀 변동금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던 시기였고 지금은 워낙에 고정금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모기지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더라도 이자에 대한 부담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때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주택 가격 자체가 쭉 빠지게 되면은 이 결국엔 담보에 대한 가치가 이제 훼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좀 경기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2007년 그러니까 그 전미주택가격 지수가 쭉 빠지면서 지금 언제 이제 위기가 나타났었냐를 놓고 보면은 2007년 당시에 이제 고점 대비로 전미주택 가격 지수가 쭉 빠졌을 때 고점 대비 한 5% 이상 빠진 이후에 위기가 이제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략 한 2%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뉴스에서 이제 주택 가격 지수가 또 빠졌다, 또 네네. 빠졌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조금 이제 좀 주의를 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땐 주식도 채권도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때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주택 가격 3% 빠졌다는 거나 주택 가격 지수 3% 빠졌다는 건 좀 다른가요, 혹시? 지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느리게 움직일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영 있게? 전반적인 주택 시장 전체를 네. 놓고 대상으로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주택 가격 자체보다는 좀 네. 이제 그 변동폭은 좀 더 작을. 아, 그렇습니까? 그럼 네. 지수가 그렇게 빠졌다는 거 이미 주택 가격은 주택을 굉장히 많이 많이 빠졌다는 무너진 거죠. 상태겠네요. 그럼 시장에서는 우리 지금처럼 연준이 이제 피봇할 거야 뭐 이런 기대감에 막 불타올 때 우리는 슬금슬금 주식에서 돈 빼고 채권 투자했던 것도 돈 빼고 그래야 될 거라는 뺄 돈 거죠. 많지도 않잖아요. 왜 자꾸 뺄 생각을 해요? 모르시는군요. 좀 있습니까? 네. 제가 공개를 안 하는 저의 자산에 대해서는 네, 주택 가격 비공개로 혼수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해야죠. 네. 저 39세니까. 네. 주택 가격 지수가 조금 빠지면 지금 현재는 한 2% 정도 빠졌는데 3 정도 더 빠지게 되면 요거는 조금 위험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네. 네, 주택 가격 지수가 빠지면 당연히 이제 채무 불이행도 좀 늘어날 거고 이런 것들은 뉴스에서도 잘 안. 그러니까 주택 가격 빠졌다는 얘기는 뭐 뉴스에 많이 그쵸. 나옵니다만 요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위원님 또 잘 짚어주시는 거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겠습니다. 혹시 또 있습니까? 네네. 대표적인 지수가 이거 S&P 케이스실러 전미 주택 가격 지수 요거를 보면 되는 거죠? 네네. 이거는 뭐 뉴스에 우리나라에 케이스실러? 자주 언급되죠. 네. 참고해보세요. 저희가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러실래요? 그럼요. 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좀 체크하고 혹시 뭐 기업들 뭐 부도 난다 이런 거는
좀 괜찮습니다. 중요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뭐 시스템 리스크, 금융 네, 쪽. 그래서 사실 그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네. 매력도가 좀 회사채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좀 기업들이 위험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나중에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제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어떤 특정 기업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도 그냥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되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기업 실적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회사채 스프레드가 좀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그냥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어떤 임계치를 좀 찾기가 어려운 게 이런 지표들은 순간 이제 그 점프를 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네. 지금 좀 조심을 하시고 좀 실적 저점 이런 데를 확인, 특히 이제 저희는 1, 4분기, 2, 4분기 넘어가면 실적 저점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데 그때는 좀 이제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충분히 이제 다 전략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세워졌습니까? All strategy is ready. 끝났습니다. 제가 봤을 땐 팀장님 오늘 나오시고 이제 안 나오신다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왜? 또 나와요. 네. 우리 정프로님이 처음 뵀을 때는 이러시는데 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굉장히 다릅니다. 팀장님 오늘 한번 나오시고 아니요 오늘 한번 나오시고 안 나오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요 자료가 그리고 11월 초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분명히 또 업데이트를 뭔가 하실 거고 변화는 분명히 더 많아질 거잖아요. 앞으로 그때마다 꼭 함께 해주세요. 네. 불러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2023년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났을 때 어떻게 우리는 자산을 잘 배분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 투자의 결과의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잘 배분해 두는 거. 배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회사 잘 골라 아니에요, 여러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 투자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네. 라고 김프로님이 늘 얘기하셨죠. 저는 늘 그렇게 말을 듣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보내드려야겠죠? 네. 자, 우리 대신증권의 조승빈 자산 배분 팀장님과 함께 했고요. 12월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좀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